국민의힘 방심위원회를 관장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좌파 최선영이라는 자 그리고 황열헌이라는 자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러자 박성중 의원이 이 민주당의 이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이 중에서 최선영이라는 자는 결격 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심위원회를 종북주사파 야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가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강탈하는 무도한 행포를 자행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박성중 의원의 주장은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을 위촉하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여야 원내대표죠. 협의해서 3명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이 방통위원회 방심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과방위에서 또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여당이 3명,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게 박성중 의원의 설명이에요. 지금 방심위원회는 지금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광복, 정민영 2사람이 해촉이 돼서 이 2사람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1명에 대한 추천 위촉권은 여당한테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자리를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 추천 당시 여당 몫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몫이 아니고 법률에는 여당 몫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마땅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여당일 때 추천했으니까 야당인 지금도 자기들이 추천해야 된다고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방심위원회 여야 구도는 4대3으로 우리가 1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밀어붙이는 대로 하면 4대5로 방심위의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최선영이라는 자, 이 자는 한국방송관공진흥공사 출신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다분해요. 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심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9조 3항에 이렇게 19조 3호에 이렇게 규정해 있습니다.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결격 사유, 추천 위촉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선영이라는 자는 2023년 11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있었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 공기업의 이름에 방송이 들어가잖아요. 방송광고진흥공사. 여기에 있었던 자가 3년 이내에 이런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고 하는
방통위 설치법 제19조 3호도 무시하고 추천해서 위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방송위원들은 3명은 대통령이 위촉, 3명은 국회의장이 위촉, 그리고 또 3명은 소관 상임위가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최선영의 경우에, 그리고 그동안의 오랜 관행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또 허용되어서도 안 되는 폭거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이런 게 적반하장.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논평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ASML의 크린룸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 동맹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정상외교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일도 없이 왜 가냐는 식으로 비난했던 자들도 이제 내용이 점차 드러나자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ASML 한국연구개발센터 건설은 이미 다 지자체가 했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가로채 편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식 논평 15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이 공식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려채려고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다. 꼽사리 외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ASML의 한국 R&D 센터는 지난 11월 건설에 착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식 논평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것들이 자기들이 가짜뉴스에 놀아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논평을 삭제했습니다. 팩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 때 ASML이 경기도와 화성시와 함께 설립하기로 한 교육장비지원센터, 이게 지난 11월에 건설에 착수된 거예요. 그거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R&D 센터를 조 단위로 ASML과 함께 합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이것들이 혼동한 겁니다. 혼동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혼동한 근거가 됐던 것은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과 종북주사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가짜뉴스에 근거했던 겁니다. 가짜뉴스. 이재명 팬카페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를 더불어민주당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이틀 만에 아이고 이게 팩트가 아닌 모양이요, 이러고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삭제하면 당연히 사과하고 삭제해야죠. 17일 날 삭제하고 사과한답시고 올린 새 논평이 있습니다. 이 새 논평이 1100자 분량인데, 이 중에 900자를 사과에 할애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할애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대통령실은 유리할 때만 입을 열고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라.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예, 가짜뉴스는 이재명 내 재명인의 팬카페에서 시작됐다고 하니 예,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 15일자 공식 논평이 과연 이게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논평한 것인지 알면서도 한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참수작전 훈련할 수도 있다. 북한이 화성 18형 실전 배치 성능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지난 7월 2차 발사 때처럼 어제 아침에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고각 발사로 1000km 상공까지 올라갔고 한 75분 정도를 비행을 했어요. 이것을 정상각도 발사로 환원해서 계산을 하면 15,000km 정도 날아가니까 미국의 해안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뉴욕이 북한의 ICBM 미사일의 공격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은 이 북한이 쏜 ICBM 화성 18형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행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1000km 날랐다가 떨어졌으니까 비행에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1000km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주 영화 보면은 대기권 진입할 때 엄청나게 막 불과 막 이런 것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다 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도라 그러거든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압력과 이 온도를 견뎌야 되는데 이걸 견디는데 탄두는 타원형이잖아요. 네모가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원도 아니잖아요.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탄도의 이쪽에서 받는 열과 압력, 옆면에서 받는 열과 압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타버리고 끝나요. 폭탄이 대기권에서 타버리면은 뭐 땅에 떨어져봤자 숲밖에 떨어지는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쏘아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고각 발사는 뭐냐면 쏘아 올렸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거의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15,000km를 발사를 하려면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타원형으로 날아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보면 이 탄두 이쪽과 이쪽의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계속 고각 발사를 하는데 이거는 쉬우니까 하는 거고 아직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한 것 같다고 신원식 장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쏘려면 정상 각도로 쏴야 되는데 그건 가봤자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대기권 재진입할 때 타서 재가 돼서 바다 위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는 위협이죠. 이 문제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에는 아예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연습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수작전 연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국방장관이 참수작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조금 너무 세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좀 걱정하는 의견을 제가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중국 영화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칼에다 딱 손을 얹고 있어요.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위협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칼을 조금 빼요. 조금 뺐다가 칼날만 조금 보여주고는 다시 집어넣어. 상대는 훨씬 더 위협받게 되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막상 빼면 뭔가를 뭘 휘두르고 집어내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빼지 않아요. 근데 칼날을 싹 보여주는 거죠. 이만큼 뺐다가 탁 집어넣죠.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참수라는 칼에 손을 딱 대고 칼날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진짜 이러면 너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참수작전이 실행이 됐을 때의 실전적 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를 위협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지금 계속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뭐 핵무기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김정은이를 위협해야 돼요. 김정은이를 위협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참수작전을 실제로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칼을 한번 딱 칼날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수준의 신원식 장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준의 잘 통제된 수준의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와서 정경심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지금 법정에서 또 아주 심파를 연출했습니다. 조국이 2심 재판이 있었고 1심과 똑같이 5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도 5년 구형을 했고 어제 있었던 2심에서도 5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경심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우선 조국이부터 보면 검찰은 조국이한테 5년 구형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 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이러면서 5년 구형을 했습니다. 조국이는 만으로 4년, 그동안 벌써 4년이나 됐네요. 이자가 하도 재판 지연을 잘하는 바람에 만으로 4년, 횟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역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으니까 감옥에는 보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길래 왜 쓸데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래. 그냥 일찌감치 들어가서 살고 나왔으면 지금 만기 출소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뭐 지가 그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정경심이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이게 이제 공범으로 구형받았는데, 정경심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고 아들도 학사학위를 내려놨다, 석사학위를 내려놨다 그랬는데, 자, 조국이가 얼마나 끈덕지게 서울대 교수 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가기도 못하면서 그래도 교수랍시고 계속해서 그 월급 받았죠. 정경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민희는 의사 얼마나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그래 놓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가다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박탈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내려놨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정경심이가 조국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조국은 한국 남자 중에서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다. 부산 남자라서 대화도 많이 안 한다. 거의 협박을 해야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인턴십 수료증, 출석 인정받을 수 있는 체험활동 신청서 모두 조국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니 조국이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심파를 했어요. 저 파일 작성자는 조국이 아니라 전비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인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조국이가 이게 지가 했다 그래야지. 뭐 누가 했는지 뭐 제가 보기에는 짜고 했어요. 조국이하고 정경심이하고 저 조민이하고 조원이하고 다 짜고 했어요. 그래서 허위로 조작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야 우리 가족 전부 다 감옥 갈 수는 없지 않냐. 누가 한 명 그냥 가고 다 뒤집어 쓰자. 그러면 그럼 여러분 누가 뒤집어 써야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갑자기 정경심이가 자기가 다 했다고 뒤집어 쓰겠다고 하니까 야 이게 뭐지? 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정직 징계를 강행했는데 이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취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정권의 윤석열 탄압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위법하게 개입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추진했으므로 잘못됐다 하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장관인 추미애가 위법하게 개입해서 이 잘못된 정직 징계가 강행됐다는 뜻이니까 위법하게 개입한 추미애의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즉각 실시돼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반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재구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이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수사하고 울산 선거 개입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정권 차원에서 공작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조직적 탄압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조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조치였습니다. 이게 추미애가 밀어붙인 거예요. 이것이 추미애 당시 장관의 위법한 개입이었다고 이번에 법원이 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게 부당한 징계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게 인용이 돼서 정직이 풀렸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탄압한 조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를 2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성윤이란 자가 2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 2년간의 수사 끝에도 결국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는데 무슨 수사를 계속 하라는 거냐 하고 수사팀의 의견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가 이게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론을 끝까지 내질 않았어요.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의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정북 주사파들의 공격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한동훈 채널A 사건이 갑자기 터졌어요. 한동훈 채널A 사건.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팩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와 함께 엮였던 채널A의 이동재 기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무죄 확정이 됐어요.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방송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당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이 위법한 개입에 의한 부당한 징계였다고 하는 이 사법부의 판결은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가 위법한 것이었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공작이었고 한동훈 채널A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을 백일화에 드러낸 판결입니다. 따라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하자는 건데, 이거야말로 자신들이 2년 동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그 공작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특검으로 다시 해보겠다고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제가 김건희 특검은 다시 쳐다볼 것도 없다. 오는 즉시 거부권 행사로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송영길의 구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닫았어요. 그 흔한 논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이는 이미 구속됐지만 돈봉투 20명 얼마나 떨릴까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송영길과 이정근, 녹취록의 이정근, 그리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빌고 있는 윤관석, 돈을 뿌린 자죠. 와 대질 조사를 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흔한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아니 왜 논평 하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송영길가 돈 뿌려가면서 당대표 한 게 정의당 대표였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송영길이가 구속될 경우에 입장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 같아요. 임오경이라는 자 있습니다. 핸드본이나 열심히 하지. 지금 원내대변인 하고 있는 자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은 탈당해서 개인의 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입장 없다가 입장입니다. 비명계의 김종민이라는 자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전직 대표가 돈 문제로 구속됐다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니냐. 우리가 그 돈봉투 사건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않았냐. 이성만 기억하시죠? 국민들이 보기에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느낌 하나도 안 주고 있지 않냐. 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들은. 불리하면 입 닫는다. 검찰은 송영길이를 구속하고 송영길이에 대해서 외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날 수 있지만 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과는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이 자가 변호인이야 못 만나게 할 수 없지만 가족을 불러서 무슨 비서했던 사람을 불러서 무슨 증거인멸 짓을 할지 모른다 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가 끝나면 기소가 될 겁니다. 기소되기 전까지 접견금지 조치가 집행될 겁니다. 이게 그럼 송영길이한테 처음 하는 조치냐? 안 그렇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이 공범들이 전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검찰이 전부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윤관석이한테도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고 강래구한테도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고 박용수한테도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접견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도 변호인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변호인이 증거인멸 심부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송영길의 아내 남영신이라는 사람이 뭐 송영길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하는 건 다 한 모양입니다. 통해서 전두환 때도 가정면회는 가능했다. 책은 들여보내줬다.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렇게 격렬하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해선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뭐 논평하는 거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뭐 비난을 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그 송영길이가 전두환 정권 때 구속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속됐다 치고 그럼 그때 부정부패하고 뇌물 먹다가 증거인멸 시키다가 감옥 간 거냐? 그때도. 그런데 뇌물 먹고 부정부패하고 증거인멸하다가 감옥 갔는데도 접견금지 조치를 안 시켰냐? 그러면 그때 전두환 검찰이 잘못한 거네. 잘 알아봐라. 잘 생각해봐라. 뭐 전두환 정권 때 감옥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갔었다면 그때의 범죄하고 지금의 이 파렴치한 뇌물 범죄, 증거인멸 범죄하고는 아마 범죄 양상이 다를 거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586) 저항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586을 대표하는 종북 주사파 중에 임종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도 뭐 내년 총선에 뭐 출마한다고 끄덕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86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이 밑에서부터 치받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청년 출신들이 전대협 출신들을 밀어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되자 그냥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임종석이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86 퇴진론과 관련해서 이건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 586 퇴진론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옥석도 가리지 않고 퇴출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한 말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아이 우리 586은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 먹자 한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 얘도 코미디를 하네. 그러면 아니 새천년 NHK인지에서 그 술집에서 모여갖고서 한번 해먹자고 결의한 건 뭐야 그러면? 이것들 초선 때. 세상을 뒤집어서 인민민주주의 세상, 공산당 세상 만들자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모여서 다짐했을 텐데 그 다짐은 다 뭐냐고. 뭘 한번 해먹자 한 적이 없어. 허구한 날 우리끼리 한번 해먹자고 외치고 다녔지. 그러면서 이자가 이제 채출당할 위치에 있으니까 뺄셈 정치는 안 된다. 이러고 나왔는데 이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어땠는 줄 제가 환기시켜 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때 들어왔는데 그때 기성 정치인들 전부 다 쫓아내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586이야말로 뺄셈 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세금 한 번 제대로 내보지 않고 그야말로
이 백수로 살았던 자들이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젊은 피니 어쩌니 해가면서 기성 정치인들 쫓아내고 빈자리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자들이 무슨 수로 배지를 달고 지금의 기득권이 됩니까? 뭐 길게 논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586들이 어떻게 이 정치권에 기생해 왔고 어떻게 기득권으로 군림해 오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박민식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 퇴임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총선은 출마하겠다. 지역구는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 희생 역할을 요구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박민식 장관은 분당 을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분당을에 출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분당을은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가 현역 의원으로 버티고 있어서 어려운 지역도 아니지만 쉬운 지역도 아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당을을 가지고 뭐 김은혜 수석하고 뭐 박민식 장관하고 뭐 누구하고 뭐 서로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등등의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정치권에 떠돌았어요. 제가 김은혜는 경기도 선거 전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 직전 경기도지사 후보 아니었냐.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에 나가서 경기도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논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박민식 장관도 뭐 지역구 하나 놓고서 뭐 이렇게 정치권의 풍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민식 장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전선을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 저는 박민식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스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스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미팅할 때 몇 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그 다음에 박민식이라는 이름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의 보훈 정책을 가장 체감도 높게 잘 해왔고 또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민식은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상징처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식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대중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박민식의 지역구는 부산 북강서였습니다. 거기서 재선 의원을 했고 거기서 또 두 번 떨어졌어요. 지금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낙동강 벨트의 단체장들, 양산시장, 김해시장 해서 사하구청장까지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가 회복했지만 그 지역에 양산 2개 중에 하나, 김해는 2개 다, 그리고 북강서 갑, 또 사상에 지금 좌파,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 민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한 가운데인 사상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제원이 출마 안 하면 사상도 뺏긴다는 걱정을 장제원 불출마 이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를 지휘할 장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저 사하 맨 끝에 조경태 의원이 딱 버티고 있지만, 그리고 양산의 맨 위에 윤영석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낙동강 벨트 전체가 불안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이나 떨어진 지역이니까 박민식 개인으로는 참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지역일 수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운명에 걸려있는 총선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사수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낙동강 벨트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당을에 출마하라고 해도 당해서 낙동강 벨트 사수하겠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것이 박민식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수원만 해도 5개 선거구 전부를 저 종북주사파가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험지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한번 해보자고 영입인사들이 출진차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스타가 된 박민식이 분당을이 아니라 진짜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서 내려간다면, 저는 낙동강 벨트 또 다른 힘을 얻어서 낙동강 벨트 탈환 사수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박민식 장관이 지역구는 당의 백지위임하겠다, 희생과 역할을 요구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민식 장관 논평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수원 5개 선거구 전부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빼앗겨서 그야말로 수도권 험지 중에 험지가 돼버린 수원.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수원 탈환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고 중량감이 있는 후보들을 수원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문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장관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지역구 출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그만큼 박문규 장관의 중량감, 인지도가 수원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1호 영입 대상자 중에 가장 도드라졌던 이수정 교수는 스스로 사는 곳인 서초를 선택하지 않고 평생 직장이었던 경기대가 있는 후문 수원 정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 그 전에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예비 후보도 수원 갑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 전열이면 해볼만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은혜가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에 이들과 함께 전선을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고통이라면 왜 다들 그렇게 공천 못 받아서 안달일까요? 그건 영광입니다. 붙고 떨어지고는 차치하고 일단 공천을 받아서 공직 후보자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당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김은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이 공천을 했어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이 그야말로 총력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당으로부터 입은 김은혜입니다. 이 내년 총선 그야말로 당의 운명, 정부의 운명이 걸린 대회전의 상황에서 수원을 피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동시에 안양과 연계되어 있는 벨트입니다. 밑으로는 화성과도 연계되어 있고, 예, 안양 여기도 참 아픈 손가락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 선거 때 심재철이 의석을 잃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 5선을 해낸 심재철이 의석을 잃는 바람에 정말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심재철이 잃어버린 안양의 봄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원과 안양 그리고 화성 이 권역 전체를 놓고 정말 필승의 카드로 전략적 포진을 해나가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좌편향 언론들의 프레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이걸 아예 사설로 때렸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마치 무슨 막말이나 비속어라도 쓴 것처럼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보고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부적절한 말을 했나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썼으니까 사설 제목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사설을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저 종북 주사파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어제 논평에서 한동훈 장관의 과유불급을 제가 경계했지만 그게 무슨 부적절한 언행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까? 미리 경계하는 것과 뭔가 잘못한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나요? 종북 주사파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멋지게 대받아친 거가 잘못입니까? 아주 강하고 짧고 압축적인 용어 구사로 한동훈식 화법으로 저 종북 주사파 김의겸이 최강욱이 뭐 김남국이 이런 것들을
꼼짝 못하게 한 게 그게 부적절한 언행입니까? 제가 이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면서 한동훈에 대한 프레임 공격이 바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얘기하려면 오늘 코미디의 주인공이 됐던 이재명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야말로 막말, 혐오적인 언행, 지적할 게 한두 개입니까? 이재명이, 정청래, 김의겸이, 최강욱이, 민영배, 김남국이, 왜 중앙일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을 이미 무슨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설에는 이런 대목도 있어요.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검찰 출신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21년을 보내서 그래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못할 거다 이런 식의 단정이 있습니다. 이 대목 관련해서는 제가 황교안, 평생을 검찰로 보냈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던 황교안의 얘기를 대신 반론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황교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어디 한동훈 장관이 좋은 말만 했겠느냐. 그동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 듣기 싫은 말도 한동훈 장관은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검찰 출신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늘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갈림길이 온다. 그럴 때 위에 상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검사들은 자기 수사에 근거해서 자기 의견을 각자 낸다. 이견이 백출되고 그걸 최종적으로 수사 책임자가 수렴해서 정리해서 다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다. 그게 수사다. 이렇게 이견을 내는 데에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할 것이다. 이게 황교안의 해석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민심 제대로 전달 못할 거야. 조직 문화에 익숙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 한동훈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은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프레임 공격이 될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의 프레임 공격은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전체의 문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해 둡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겼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들하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그 정계 여론조사를 해왔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있습니다.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이번에는 독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지 않고 여론조사 회사마다 독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이 독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왔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 이틀간 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 겁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ARS 방식이고요. 응답률 3.1%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조사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해서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자료를 제시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40%를 넘어서 42%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35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슨 신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국민의힘이 35%로 1등, 더불어민주당이 32%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9%, 이낙연 신당이 7%. 이런 순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당은 별로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이 비대위가 뭘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입니다. 이게 40%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제가 잠시 후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일보는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로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꼽았어요. 그거 잘못 짚은 겁니다. 국민 다수는 한동훈 비대위가 공천혁명 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절반쯤 됩니다. 22%. 그리고 이거는 비대위원장 결정되기 전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사한 거니까 물어봤나 봐요. 한동훈 35, 36.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적합하다 36. 원희룡이 13. 인요한이 12. 이런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 물러나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38% 이재명 물러나. 25%가 이재명 체제가 유지돼야 돼.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조사 항목이 7번입니다.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호감도. 한동훈 47, 이재명 42. 47, 42. 한동훈이 이겼다. 이거는 우리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21일자 조사고요. 이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을 호감도 조사를 한 그 전에 조사는 갤럽에서 지난 5일과 7일, 한 2주 전에 한 조사입니다. 갤럽에서 2주 전에 한 조사에는 이재명 19, 한동훈 16으로 나왔어요. 2주 만에 뒤집어졌어요. 이재명 19, 한동훈 16이었던 호감도 조사가 2주 만에 한동훈 47, 이재명 42로 뒤집어졌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물어봤어요.
한동훈 45, 이재명 41. 호감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정치판에 막 뛰어든 한동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거쳐서 최종적인 고을까지 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한동훈의 등장과 동시에 이재명은 끝났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였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